오늘은 보험 사기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끝난 사건인데, 제가 이 사건을 강의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개원 이후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2,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압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네트워크 병원 가입과 탈퇴, MS와의 관계, 상담 실장에 의한 병원 운영 개입, 실손 보험을 활용한 비급여 진료, 허위 진료 기록과 서류 발급, 보험회사의 거액 합의 요구, 압수수색, 경찰 수사, 형사 재판, 그리고 의사 면허에 대한 우려까지 거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 사기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병원이 어떤 구조에 들어갔을 때 위험해지는지, 또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다퉈야 되는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병원 원장이란 지위에 있을 때 병원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원장님을 처음 만난 건 아마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쟁점은 보험 사기가 아니라, 이 원장님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탈퇴하고 싶다면서 아버지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원장님이었는데, 이 상담 과정에서 들은 병원의 운영 구조는 상당히 특이했죠. 네트워크 본사가 병원으로서 가져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병원 매출의 상당 부분, 체감상 거의 절반 이상을 본사 MSO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그런 비용뿐만이 아니라, 병원서 일하는 상담 실장과 주요 행정 인력도 사실상 본사가 배치하고 있던 구조였고, 본사가 이 상담 실장을 보내면 원장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했고, 그 직원이 일을 잘한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지점으로 본사 차원에서 이동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원장이 그 직원과 안 맞더라도 쉽게 교체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원장님이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지만 실제 병원 운영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장이 의료행위를 담당하지만 병원의 매출 구조와 직원 배치, 상담 방식, 비급여 진료 구성, 환자 응대, 이런 것들은 전부 네트워크 본사가 상당 부분 결정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인데요. 물론 병원 자문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종종 보기는 하죠. 계약서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직원 노무 관리, 현장 코디네이션,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본사가 배치한 상담 실장이나 행정 인력이 병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유명한 치과 네트워크 이런 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개설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병원의 진료와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본사가 직원을 보내고 운영 매뉴얼을 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결국 이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당시 저희가 처음 맡은 업무는 네트워크 계약의 해지 업무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위약벌, 심지어 자녀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될 비용 등 상당한 부담이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서 내용만 보면 탈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실제 병원 운영 구조와 함께 이 병원에 관해서 대표 원장과 지점 원장이 함께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본사가 이 병원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한 정황이라든지, 개설자인 원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정황, 또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운영 방식 등을 정리해서 내용 증명으로 대표 원장에게 보냈고, 다행히 네트워크 대표 원장은 대화가 좀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운영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분쟁을 끝까지 확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이었던 거죠. 결국 계약서에 규정된 거액의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지급하지 않고 네트워크 계약을 합의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 원장님은 곧바로 간판을 바꾸고 같은 장소에서 독립된 의료기관 진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건이 잘 해결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을 탈퇴한 이후에 과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사실 여러 지점이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 상담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나 피부 질환과 관련된 MD 크림 처방하고, 같은 날 도수 치료와 비급여 수액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인데, 어떤 환자에게 어떤 비급여 진료를 안내하고, 또 진료비를 얼마나 책정하고, 또 상담 실장이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서류는 어떻게 떼주면 될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패키지처럼 구성해 놓은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위법한 건 아닙니다. 여러 의료기관이 동일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운영하거나, MSO가 비급여 가격과 상담 절차에 관해서 일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 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하루에 병원을 방문해서 도수치료를 받고 비급여 수액도 맞았습니다. 병원은 실제로 진료도 했고 환자도 실제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환자의 실손보험에는 하루 보장 한도가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진료를 같은 날 받은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담 실장은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서류를 이틀에 걸쳐서 발급을 했어요. 실제로는 하루만 방문을 했는데 마치 환자가 오늘도 방문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방문한 것처럼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나누어 작성한 것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치료 자체는 실제로 했고 날짜만 나누는 건데 뭐가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병원이 진료비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추가 수익을 얻은 게 없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진료는 했지만 허위의 날짜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보험료가 환자에게 추가로 나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병원이 허위 서류 발급을 통해서 환자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돕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협조했다면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런 행위가 우연히 한 번 발생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이나 이 상담 실장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사무실에 비슷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보험사는 처음부터 병원의 모든 환자를 조사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 한두 명의 환자에게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면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병원에서 연속된 날짜에 비슷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으로 서류가 자꾸 제출이 되거나 환자의 동선과 진료 기록이 맞지 않거나 동일한 형태의 서류가 여러 환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보험사의 조사팀, 흔히 SIU라고 부르는 조직은 의심되는 환자에게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교통수단 이용 내역, 직장 출근 여부 이런 것들을 진료 기록과 대조해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환자를 직접 불러서 그날 정말 병원에 갔느냐, 치료를 실제로 받았느냐, 병원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느냐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확인서까지 써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미리 일부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확인서를 확보해 놓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은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오지 않은 환자를 온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다 알고 왔다. 허위 서류를 발급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것도 다 확인했고 우리가 보험 사기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의사 면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피하려면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문제가 되는 환자의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예컨대 특정 환자가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20만 원씩 5번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1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고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험사는 병원 개원 이후에 이 해당 보험회사의 가입자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광범위하게 합의금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문제가 확인된 환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보험금 전체, 그러니까 수억 원을 합의금을 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자꾸 보험사 입장에서 병원장이 협박을 하면서 면허 취소된다, 고발할 거다, 다른 보험사도 정보 공유해서 너 큰일 나게 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저희 사무실로 다시 연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원장님이 잘못을 했어도 3억, 4억, 5억, 10억 이렇게 큰 돈을 주고 합의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합의는 없던 건으로 하고 저희가 수사기관에 정당하게 수사를 받는 방향으로 큰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에게는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본사가 만든 방식이고 아무리 상담 실장이 이 실무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원장이 병원의 개설자이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허위 날짜가 서류 발급되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전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3억, 4억이라는 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 본사가 운영 방식을 설계했고 본사가 교육한 상담 실장이 실무를 주도했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적으로 허위 청구 방식을 기획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한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죠. 또한 날짜를 나누어서 서류를 발급했다고 해서 병원의 진료비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병원이 실제로 시행한 치료에 대한 정당한 진료비만 받았다는 점 또한 하나의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 환자가 재방문하는 자체가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득인 것이죠. 하지만 병원이 직접 큰 이익을 취득한 사건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장님과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환자의 날짜, 서류를 다 구분을 해서 실제 진료까지 다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수억 원의 합의금과 실제 형사책임 범위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가 사건을 고발했고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영장을 제시하고 이 진료 기록과 전산 자료 확보해가는 상황 자체가 큰 압박으로 작용할 뿐더러, 특히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공간에서 경찰들이 병원을 오가면서 병원의 신뢰와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원장님이 휴대전화나 병원 PC 전체를 무제한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일정 범위의 진료 기록과 파일만 내려받는 방식으로 영장이 집행되었죠. 저희 변호사들도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먼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기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혹시나 자료를 가져가지 않는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경찰관 분들이 혹시나 환자 대기 공간에 계속 오가거나 압수수색용 박스를 들고 환자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경찰분들께서 그곳에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만약에 나온다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수사기관과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영장의 범위 안에서 협조하되 영장이 없는 자료까지 임의로 확대하여 제공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대응함에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 금액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관련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피해 금액으로 신고했고,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모든 진료와 모든 보험금 지급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었죠. 예컨대 환자가 실제로 하루 동안 병원에 방문해서 도수치료와 수액치료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첫날 발급한 도수치료 서류는 정당한 것이고 다음날 온 것처럼 발급한 수액치료 서류는 허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에 병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금 전체가 사기인 것처럼 피해 금액을 부풀려서 산정을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 환자별로 실제 방문일, 치료 내용, 작성된 진료 기록, 발급된 영수증, 보험금 청구 내역 같은 것들을 하나씩 대조해야 됐습니다. 어떤 환자는 실제로 매일 병원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하루만 방문했는데 이틀을 방문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을 수도 있었죠. 또 어떤 환자는 서류는 다소 부족하지만 실제 치료비와 보험금 사이에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이 실제보다 몇 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피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제 잘못하지 않은 범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님이 허위 서류 발급을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본사에서 교육받은 상담 실장이 기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실무를 처리했고, 원장님은 그 방식이 반복되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는 고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관여 정도와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원장님이 이러한 방식을 직접 설계한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네트워크 본사가 만든 운영 방식이 이미 병원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미 탈퇴했다는 점, 상담 실장이 실무를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병원이 허위 서류 발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추가 진료비를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수사기관도 이런 점들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면서 수사 과정이 굉장히 껄끄럽거나 서로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보험사가 처음 주장했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장했고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과 각종 의료법 위반 가능성까지 폭넓게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허위 날짜의 서류로 추가 지급된 보험금이 하나씩 구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등 여러 혐의를 별도 범죄로 계속 확대하지 않고 실제로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만 보험 사기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됐고 원장님은 잘못이 확인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조치를 했고 이 사건을 원장님이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네트워크 본사와 상담실장이 만들어 놓은 운영 방식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 병원이 보험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재판에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장님이 가장 걱정했던 의사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보험사가 처음 요구했던 수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실제로 잘못한 범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사건을 끝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부의 진료 기록과 서류 발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진료 일자를 나누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의 영수증, 통원 확인서, 진료 기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나 상담실장이 시킨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장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사건의 원장님의 대응 방식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과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과 허위로 작성된 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부당하게 추가 지급된 보험금, 원장이 직접 관여된 부분과 직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정확히 나눠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보험사가 형사고발이나 면허 취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제 문서와 무관한 보험금까지도 모두 합의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라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면허 문제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도록 압박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품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갈이나 강요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합의서에 서명을 하거나 거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문제가 된 환자가 누군지, 허위로 작성된 날짜가 언제인지, 보험사가 산정한 피해 금액에 정상적인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는 잘못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하되 하지 않은 잘못까지 떠안지 않는 것,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근거 없는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 건 역시 병원과 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